경제TV 주간 헤드라인입니다. 전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집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J, 반도건설 3자 연합이 첫걸음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게임 산업을 사실상 직접 규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제조, 전기가스, 도소매, 정보통신, 건설, 금융보험 등 모든 업종에서 평균 감사 보수가 인상됐습니다.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의 주요 경제 뉴스를 통해서 경제 흐름과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주간 브리핑,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기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일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후폭풍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출발 증권시장이 준비한 오늘의 영상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일 청와대가 주재한 국무회의 모든 발언에서 비상경제 시국이다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앞으로 정부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체크를 해볼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전일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내 수출과 내수 경기가 얼마나 힘들어진 건가요? 경제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죠. 조간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도 코로나19, 그러니까 그 이전의 이름은 코로나 바이러스, 또 발원지는 중국 우한, 사실상 이것이 방역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코로나 행보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힘드냐? 사실 이게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칠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인데요. 앞 코너에서도 와디즈 경제연구소의 김영주 소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이렇게 큰 이 변수 자체가 이제 돌발 변수처럼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로서는 생산, 수출, 그리고 소비, 성장률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조간 오늘 매일경제신문에서도 비상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그런 표현에 적합한 지금 상황입니다. 수출 자체도 블룸버그가 집계를 한 바로는 이 투자은행 경제연구기관이 올해 한국 이 수출 증가 전망치가 2.1%. 그러니까 또 이것도 낮아진 하향된 추세가 될 수 있겠고요. 이 더블 딥이다. 경기가 좀 회복하려고 했는데 다시 하강한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되고 있고 무디스에서는 세계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올해 경제 성장률이 1.9%로 종전보다 더 낮아진 하향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이제 회복 흐름을 보이던 한국 경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와 함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이제 전일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대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제 리스크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코로나 3단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통시장을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인 5대 그룹과 여기 이제 CJ까지 포함이 됐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제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대통령은 비상시국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업종과 어떤 기업이 코로나19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타격을 받는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 이 회의에서 청와대 회의에서 정부의 모든 수단을 강구해라. 그리고 이 대통령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서 이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었던 문재인 대통령 아주 구체적입니다. 소비 쿠폰이나 이 구매 금액을 환급해라. 이렇게까지 지침을 내린 상황이라서 이것이 아주 최단시간 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특히 이 소비 진작책을 내놓되 재래시장,
골목 상권 그리고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이 수준의 지원 방안을 고려해 달라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기담아 듣게 되는 부분은 그동안의 전례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 상상을 동원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상반기에 집행 예정인 예산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생각하라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금 경제 심각성과 함께 강도 높은 주문을 요구했다는 점 저희가 첫 번째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5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타다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법정에서 그 판가름이 나게 되고요. 지금 뭐 타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혜진 이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 그리고 카카오 김범수 의회 의장 등 IT 총수들이 줄줄이 순환 시대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용을 들여다볼게요. 네,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9일 오늘이죠.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지금 벤처업계는 타다가 이룬 혁신의 가치를 앞세워서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택시업계는 불법 택시 영업이라며 여전히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법정에서 내려질 판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타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시나리오를 좀 작성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공유 리스크입니다. 리스크가 많아지는 불확실성 속에 우리가 있는데 오늘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판결이 내려집니다. 물론 이제 이게 1심이기 때문에 네. 또 항소를 하게 되고 좀 더 이제 기다려 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또 공유 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쪽에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인데 우선 이 유죄가 될 경우에는 타다 쪽에 상당히 이것이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이재용 대표가 사실상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동안 이 공유 승차 시스템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다른 연관 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자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제 이 유죄가 아니고 무죄가 선고된다 이럴 경우에 또 이제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소카와 또 타다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각자 투자를 받으면서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 타다 금지법까지도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선거 전에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은 선거 때의 이 또 표심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또 점쳐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도 이 법원 판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원래 법대로 판결해야 되지만 여론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그런 만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객 자동차 운수법을 위반했다. 사실 일종의 변종 택시인데 그 변종 택시를 마치 공유 상차처럼 눈가림한 것 아니냐. 이런 또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또 국민 여론은 또 나눠져 있거든요.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해왔던 국민들의 여론이 힘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택시업계가 반발해왔던 만큼 여객 자동차 운수법 위반으로 유죄로 판결될 것이냐. 그 운명은 바로 오늘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타다 오늘 이제 운명의 기로에 서 있고요. 오늘 헤드라인을 보시면 IT 총수들이 이제 줄줄이 순환 시대를 겪고 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진 보이시죠? 네이버의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 그리고 김범수 카카오 의회 의장 이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혁신은커녕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경영도 못할 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총수들은 지금 어떤 순환 시대를 겪고 있는 건가요? 2000년에 그거 태국에서 이 공유 성차 시스템 그랩 이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편리했죠. 엄청 편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태국과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법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IT 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IT 기업에 관련 법은 각종 규제에 이게 얽어매여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상당히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하라는 것인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얼마 전에 용감한 형제들도 결국 우회해서 독일 증시에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왜 네. 관련법을 바꾸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 대표 이게 이혜진 네이버
책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법에 대해서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냐 하면은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된 이 네이버의 2015년에 자료를 제출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과정인데 그런데 이걸 누락했다. 누락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되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네이버 측에서 또 이해진 책임 쪽에서 해명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것에 위반될 정도의 금액은 아니었고 제출할 만한 자료는 다 제출했고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나오는 것이고요.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건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부분을 좀 바꿀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2016년 거의 비슷한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이제 지정될 당시 계열사 5곳에서 또 관련 자료가 좀 누락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실수냐 의도냐. 그런데 검찰 쪽에서 보는 것은 의도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는 쪽도 의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피해를 받은 것은 이 카카오 등 이런 IT 기업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한참 카카오에서는 인터넷 은행도 설립하겠다. 바로 투자증권도 인수하겠다 이랬는데 이런 법적인 책임, 소송에 시달리다 보니까 다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법이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요? 네, 알겠습니다. 혁신이냐 규제냐 결국에는 성장 통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 만나보셨고요. 세 번째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입지가 흔들리게 된 조현아 측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조현아 측의 측근인 김치훈 전 한국공항 이 상무가 전일 이사 후보에 자진 사퇴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3자 연합, 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이 3자 연합이 벌써부터 이제 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 3자 연합이 첫걸음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3자 연합이 이제 참신하고 전문성이 있는 경영인이라며 제시한 이사 후보 중 한 명인 김치훈 전 한국공항 상무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흘 만에 이제 이 의사를 밝힌 건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경영 리스크죠. 예고된 경영 리스크라는 거, 경영 리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부부 간의 싸움,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형제 간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네요. 치열하네요. 네. 이것이 이제 과연 기업의 경영에 또는 또 주주들의 이익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될지도 우리가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조간 브리핑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진칼이 일종의 지분 대결, 주총에서 경영권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한쪽은 조원태, 한쪽은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자 연합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조원태 회장 측이 아닌 바로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경영권을 도전하고 있는 3자 연합, 조현아 전 부사장, KCGI 그다음에 반도건설인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후보자를 내세운 겁니다. 근데 그 후보자가 누구냐? 바로 김치훈 전 상무입니다. 한국공항 이 한진그룹의 계열사로 있는 한국공항의 상무인데 자 본인도 그래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사로서 이제 선임되는 과정 후보로 올랐는데 이게 막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임된 지 나흘 만인가요? 나흘 만에 돌연히 이제 사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했는데 더군다나 그냥 사퇴가 아니라 조원태 회장을 지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이게 왜일까 생각을 했더니 오랫동안 이 한진그룹 내에 각종 관련직을 맺어왔거든요. 조현아 전 부사장하고는 이게 한진 호텔 경영할 당시에 근무할 당시에 인연을 맺었다 그래요. 그래서 네. 경험도 많고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측근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맡게 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배경 설명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누가 반발을 했냐면은 이제 노조가 첫 번째로 반발했습니다. 아니 회사 경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회사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분이 이렇게 이 반대적 선임이 된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더 큰 압박은 이걸 거예요. 네. 우리가 가까운 이 친목 모임에 계신 분들은 서로 잘 알거든요. 근데 이 동호회 모임, 오비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도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 왜 그 선임을 해가지고 이
소란을 야단법석을 뜨느냐라는 이 이야기에 상당적 심리 압박을 받은 듯 이 3자연합 측에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사퇴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 것까지는 이야기가 이해할 법도 한데 조원태 회장을 지지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주변 여건과 상황으로 인해서 일단은 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 같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지지한다라면 이탈을 한 거잖아요. 네. 3자연합 입장에서는 자진 사퇴를 좀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못했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3자연합의 행보는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네. 3자연합 측으로서는 치열한 대결 구도인데 우리가 또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것은 국민연금이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굉장히 좀 부작용으로, 부정적인 여론으로 전달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3자연합 입장으로 보면 일종의 뒤통수를 맞았다. 건강 문제라고 했는데 조원태 회장 지지 발언까지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경영과 또 주총을 대비한 이런 상황에서는 돌발 변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3자연합은 조금 이런 당황스러움을 추스르고 난 다음에는 새 이사를 선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선임되는 이사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인물이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질 수,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김시훈 전 한국공안 상무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최근에 뭐 김신배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사내 4명과 사회 이사 4명으로 구성된 이사 후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다음 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25일에서 3월 27일인데 3자 연합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또 그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네 번째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0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게임 업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법으로 K게임을 규제하겠다라는 정부로 인해서 지금 게임 업계는 그야말로 패닉인 상황입니다. 여전히 게임 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또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온다면은 게임 업계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가 없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을 해볼게요. 네, 정부가 국내 게임 산업을 사실상 직접 규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임업계는 지금 정부의 이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서 게임을 지능의 대상이 아닌 규제, 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까지도 국내 게임 산업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가요? 이창진의 것도 게임 좋아하죠? 네, 저도 심심할 때 한 번씩 하거든요. 놀이입니까? 도박입니까? 저는 뭐 놀이 개념인데. 아니, 그 놀이의 네. 순기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책 리스크, 탁상 행정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꼬집는 매일경제 기사인데 아주 기사 내용이 좋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근거 있고 논리적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국내 게임 산업이 헤드라인에도 나와 있듯이 말 그대로 한류거든요. K게임. 우리 유명한 또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잖아요. 또 넥슨도 있고 또 NC소프트도 있고 리니지 게임, 카트라이드 다 유명합니다. 네. 근데 넥슨만 하더라도 김정주 회장이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데는 물론 여러 가지 법적 논란도 있었지만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도 있죠. 여기 콘텐츠진흥원도 있죠. 어떤 진흥이 되고 있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니까 아니 게임이라는 게 이게 창작이에요. 또 창의적인 건데 그럼 몇 시간까지 일하면 게임 뚝딱 나오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게임 이용 가몰입의 질병화 이런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뭐 이 유엔에서도 이게 게임이 질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게임 관련되는 산업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순기능을 살려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외국 기업은 그런 규제를 받느냐 우리 국내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면서 중국에서는 우리의 게임 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이걸 우리 조간 브리핑에서 설명했습니다. 파노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이런 걸 좀 더 중국 정부에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볼멘 소리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는 확률형 아이템을 못 쓰도록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역차별을 당하는 거죠. 중국 게임 회사들은 이렇게 확률화 아이템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게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요한 유저들이 이 구매하고 싶은 아이템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저거 사고 싶은데 하는데 저거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법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소년 연령 제한에 대해서도 지금 투표권도 만 18세인데 19세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학생들도 규제를 받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요즘의 흐름에 맞는 것인지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광고인데 광고가 또 자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하지 말라. 너무 선정적인 것은. 그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국가의 게임 회사들은 그걸 하거든요. 역차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뭔가요? 네. 이제 게임 산업을 어떻게 하면은 중흥시킬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적에 의해서 최근에 관련된 회의도 하고 컨퍼런스는 또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게임 종사자들은 정작 그 회의를 가봤더니 그게 아니라 게임을 규제하는 내용들이 듬뿍 담겨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확률력 아이템 이게 공개를 의무화한다. 확률력 아이템 공개를 하면 이렇게 되면 상당히 게임 산업 자체는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한전을 금지한다. 똑딱이 금지는 이해가 돼요. 이창진 선생님 그 똑딱이가 뭔지 아십니까? 똑딱이는 원래 이제 장애인들 이제 신체적으로 좀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시장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따다다닥다닥 하는 똑딱인데 바다 이야기 때부터 많이 문제가 되고 네. 이거 금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고액 경품 제공 금지다. 얼마만큼이 고액인지 이것도 대체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미 콘텐츠 진흥원도 있는데 한국게임진흥원도 만들겠대요. 근데 이 게임진흥원이 이 공무원들의 퇴직,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면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게임업계 그리고 게임 산업에 대한 기사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기사 확인을 해볼게요. 매일경제 조간브리핑 마지막 기사는 22면의 기사입니다. 네, 상장사들이 지금 감사 보수가 과도하다라는 볼멘 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총 대란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장사들 입장에서는 현재 단체 행동까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체크를 해볼게요. 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제조, 전기가스, 그리고 소매, 정보통신, 건설, 금융보험 등 모든 업종에서 이 평균 감사 보수가 인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 보수의 인상은 결국에는 이제 상장사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감사 비용 증가에 영향을 준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또 비용 리스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법 때문인 거죠. 신외부감사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이 법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법과 관련된 처벌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사들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 지금 경제 사정이 좋고 이게 좀 순차적으로 됐다면 약간 이게 시간적으로 시차적인 적용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진 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또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담이 되는 이야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 적용 때문에 그런 것이고 첫 번째로 이제 주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표준 감사 시간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냐면 일정한 시간 이상은 반드시 감사가 진행돼야 된다. 업무로서. 그런 감사의 최소한의 시간이 확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빨리 하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면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의 시간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비용 이사만큼은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 정도 이제 한 사람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면 이게 유착 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회계 감사 품질 확보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맡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3년. 이렇게 되면은 또 앞에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으로부터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또 꼼꼼하게 합니다. 네. 그러면 더 비용 주세요라고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부 회계 관리 비용도 감사 비용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제 이건 이전에는 보고 안 했던 내용인데 이제 감사 보고서를 주총 일주일 전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회계 관리까지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감사 시간 늘어나죠. 안 했던 거 해야 되죠. 또 사람도 바꿔야 되니까 지적 안 당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되죠. 비용이 늘어나는데 도소매업, 건설업 같은 경우 건설 경기가 좋나요?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 회계 비용 감사만으로도 40% 비용이 전년보다도 더 증가된다고 합니다.
네, 감사보고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3월이 되면 주총 시즌이 됩니다. 기업들의 감사보고서 제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요. 이제 3월 주총부터는 줄줄이 이어지는데 주총까지 이 기한을 맞출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조간브리핑에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자산 총액 2조 이상 되는 기업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점점 이제 확대될 겁니다. 그러니까 1조 이상 뭐 이렇게까지도 또는 5천억 이상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되는 기업들의 숫자는 늘어날 테고 또 내부 회계 제도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철저히 해야 되니까 과연 이것을 그 시간까지 주총 시간까지 맞출 수 있느냐 이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주총 1주 전까지는 보고서가 반드시 제출돼야 됩니다. 만약 눈앞에 떨어진 이 불똥이거든요. 이 기업들로서는 시간도 부담, 비용도 부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0 주총에 대한 얘기까지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